제2권 내일을 향해 달려라 제17장 백수의 노래. 제환공 5년이 되었다. 기원전 681년이며 주왕실 연호로는 주희왕 원년이기도 하다. 요녀 포사로 인해 서주가 멸망하고 동주시대가 열린 지도 어느덧 9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첫 폐업의 야망을 품었던 정장공이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약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시대는 마치 급류처럼 빠르고 변화무쌍하게 흐르고 있었다. 관중은 제나라 재상에 오른 이래 5년 동안 오직 내정에만 온 힘을 쏟았다. 그는 법제를 정비하고 행정을 쇄신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 모든 노력 덕에 제나라의 재정은 이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으며 특히 어업과 제염업 같은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모든 길은 임치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 그랬다. 천하의 상인들은 제나라 수도 임치를 향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임치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덧 임치는 상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환공의 꿈은 그보다 더 원대했다. 그는 단순히 상업의 중심지에 만족하지 않았다. 패공이 되고 싶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며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제나라 군위에 오른 근본적인 이유였다. 제환공은 자신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공자귀위 보좌관이었던 관중을 과감히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관중은 제환공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매우 유능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다. 재상에 오른 지 5년 만에 관중의 지도 아래 제나라의 산업은 눈에 띄게 활기를 띠었고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다. 이제는 나라 밖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다. 제환공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해 정월 제환공은 관중으로부터 신년 축하를 받으며 은근히 물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과인은 중보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소. 이제 과인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소. 관중은 제환공의 물음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제환공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군주란 모름지기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군주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쇠약하게 만드는 군주이며, 세 번째는 패도를 걷는 군주이고, 네 번째는 왕도를 실현하는 군주입니다. 제환공은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그 4가지 군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소? 관중은 잠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각 군주가 중시하는 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군주는 미녀나 보화에 집착하고 나라를 쇠약하게 만드는 군주는 귀족을 지나치게 우대합니다. 반대로 패도를 걷는 군주는 군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왕도를 실현하는 군주는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대답을 들으며 더욱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관중이 한 말을 통해 제환공은 자신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공께서는 어떠한 군주가 되고 싶으십니까? 관중의 질문에 제환공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답했다. 나는 백성을 중히 여기는 군주가 되고 싶소. 하지만 힘이 없으면 백성을 중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질 않소. 관중은 제환공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왕. 그러므로 예로부터 왕자는 패도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 힘을 통해 왕도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제환공은 다시 한번 관중의 의견을 곱씹으며 물었다. 이제 바야흐로 그 길을 걸을 때가 되질 않았소? 관중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것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듯이 왕도 또한 첫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왕, 우리 제나라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남쪽으로는 강대한 초나라가 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진나라가 있어 각기 영웅을 자처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그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는 초나라와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가 패권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초나라나 진나라가 영웅을 자처하면서도 아직 천하 패권을 잡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오? 관중은 제환공의 질문에 묵직한 어조로 답했다. 대왕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천하 패권을 잡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자를 높이고 받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을 표했다. 그것이 어찌 이유가 될 수 있겠소? 관중은 제환공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대왕 시대는 항상 주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주인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시대는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비록 주왕실이 쇠약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천하의 주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왕실이 낙양으로 천도한 이래 많은 제후들이 천자를 존중하지 않고 조례하지도 않으며 박물조차 바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장공은 활로 주한왕의 어깨를 쏘기까지 했으며 초무왕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어지럽히는 원인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남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대는 더욱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러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자를 공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만이 주공께서 어지러움을 종식하고 패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환공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표정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것만으로 어찌 다른 나라를 복종시킬 수 있겠소? 관중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제후를 복종시키는 것이 단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자를 공경하고 받드는 일부터 시작이라. 그렇군. 그렇습니다, 대왕.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컨대 이웃 송나라에서조차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그 난시는 처단되었지만 새로 즉위한 송나라 군우는 다른 제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또 다른 난신이 임금을 해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을 뜻합니다. 관중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만일 주공께서 패도의 길을 진정으로 걷고자 하신다면 먼저 사자를 보내 주천자께 조례하시고 금명을 받들어 제후들을 모은 뒤 송나라 군우를 올바르게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주왕실을 높이는 맹세를 하여 약한 나라는 도와주고 횡포를 부리는 나라는 제압하되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천자의 이름으로 모든 제후를 이끌고 나가 토벌하십시오. 그러면 천하 제후는 모두 주공께서 사심이 없음을 깨닫고 자연히 제 나라를 따를 것입니다. 관중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나라의 이익을 위해 복종을 강요하면 그 결과는 끊임없는 싸움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천하 폐업을 이루는 길입니다. 제환공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관중의 말을 되새겼다. 사실 관중의 의견은 혁신적이었다. 그의 전략은 현재 모두가 주왕실을 무시하는 상황을 역이용하여 제나라의 위상을 오히려 드높이려는 수단이었다.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높인다. 이는 과거 정장공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정장공이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관중의 방법은 겸허와 예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얻는 접근이었다. 관중의 말을 들은 제환공은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이미 내정을 통해 그의 능력을 확인한 바가 있었기에 그의 지시대로 따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제환공은 사자를 보내 낙양의 주희왕에게 조례하고 아뢰었다. 송나라의 새 임금 어서를 정식 군주로 인정하려 하옵니다. 왕께서는 우리 제나라가 제후들을 모아 회합할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제환공의 청을 받은 주희왕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감격했다. 제후들이 왕실에 보고를 올린 일이 너무 오래되어 까마득했으나 이제 동방의 강대국인 제나라가 몸을 낮추며 왕실에 회맹의 명을 청하니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주희왕은 망설이지 않고 이를 허락했다. 제환공이 왕실을 잊지 않고 사자를 보내 회맹을 청하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제나라가 있는 한 우리 왕실에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제환공은 곧 회맹을 소집하여 송나라의 일을 원만히 처리하라.
이 소식을 들은 제환공은 주희왕이 이토록 기뻐할 줄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더욱 황공해했다. 그는 천자의 명으로 송, 노, 진, 채, 정, 조 등 주변 모든 나라에 사자를 보내 초대했다. 3월 초하룻날 북행 땅에 모이도록 하라. 북행은 제나라의 영토로 지금의 산동성 동아현 근방이었다. 사자들이 떠나고 나자 제환공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제 아래 갖는 첫 번째 제후들 간의 회맹이라는 점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번 회맹에 많은 제후들이 참석하면 그만큼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었다. 제환공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대에 차 있었다. 회맹일이 가까워지자 그는 관중을 불러 물었다. 이번 회합에 우리나라는 병차를 얼마나 거느리고 가야 주재자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겠소? 관중은 정색하며 대답했다. 권위는 무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합은 주공께서 천자에게 요청해 제후들 앞에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찌 병차를 거느리고 가시려 하십니까? 청컨대 예복을 차려입고 회합에 참석하십시오. 관중의 말을 듣는 순간 제환공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사죄했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려. 중보의 말씀에 따르겠소. 제환공은 회합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북행 땅의 높이 3장이 넘는 3층 제단을 쌓게 했다. 제단 왼쪽에는 종을 걸고 오른쪽에는 북을 두었다. 제단 맨 꼭대기에 천자의 빈자리를 만들어 주희왕에 대한 공경을 표하게 했으며 제단 주변으로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제후들이 머무를 관사를 짓게 했다. 어느덧 약속한 날이 가까워졌다. 가장 먼저 송환공 어설이 도착했다. 송환공은 제환공을 만나 자신을 위해 이런 모임을 주선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 다음 날 진선공이 당도했다. 3년 전 초나라에 잡혀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채해공도 초나라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북행 땅에 모인 네 나라 군주는 제단 주변에 제나라 병차가 한 대도 없는 것을 보고 서로 감탄했다. 제환공께서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 모임을 주선하셨군요.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거느리고 온 호위 병차를 모두 20리 밖으로 물렸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2월 마지막 날이 되도록 앞서온 네 나라 외에는 더는 오는 나라가 없었다. 제환공은 초조해졌다. 이번 회합에는 많은 제후들이 참석해야 그 권위가 살아날 것이며 주재자로서의 위상이 커져야 패도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을 터였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북행의 첫 회맹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주재자인 제환공을 제외하고 겨우 네 나라만이 참석했으니 이는 폐업은커녕 오히려 회맹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상황이었다. 제환공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을 불러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올 군우가 없을 것 같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차라리 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회합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겠소? 관중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기일을 다음으로 연기하면 이는 신용을 잃는 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후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신뢰를 잃으면 앞으로 어떻게 패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셋이면 무리를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나라가 모인 것만으로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정대로 회맹을 여십시오. 제환공은 관중의 말을 들으며 다시 물었다. 단지 회합만 가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참에 동맹까지 맺는 것이 좋겠소? 관중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합을 가지며 마음만 통하면 동맹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어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환공은 관중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보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는 결국 관중의 조언을 받아들여 예정대로 회맹을 열기로 결심했다. 3월 초하룻날 드디어 회맹일이 밝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제, 송, 진, 채, 주 5나라의 군주들이 3층 제단 아래로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제환공이 제단 앞으로 나서며 뭇 제후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모임은 모두 힘을 합해주나라 왕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나가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모임을 이끌 맹주를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모두들 제환공의 의견에 찬성했으나 누구를 맹주로 세울 것인지가 문제였다. 주왕실로부터 받은 관작 서열대로라면 송환공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 회맹을 주도한 것은 제환공이었다. 여러 제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진성공이 일어나 의견을 내었다. 천자께서는 이번 모임을 제환공께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회맹의 맹주 역시 제환공께서 맡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환공이 아니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후들도 고개를 끄덕이자 제환공은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지못한 듯 제단 위로 올라가 맹주로 정해졌다. 그 뒤를 이어 송환공이 서고 그 다음에 진선공, 채해공, 주자 순으로 서열이 정해졌다. 제후들은 서로 절을 올려 예를 갖추고 술잔을 교환한 뒤 송환공을 정식 송나라 군주로 인정하는 예식을 치렀다. 이후 입술에 피를 발라 동맹을 맺으면서 제나라 대부 중손추가 나서서 동맹 서약서를 낭독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제의 소백, 송의 어설, 진의 저구, 채의 헌무, 주의 극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북행 땅에 모여 함께 왕실을 돕고 약한 자를 원조하기로 맹세하노라. 만일 맹약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열국은 함께 그를 정벌하노라. 이로써 제나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의 동맹이 성립되었다. 공자 역시 이 회합에 큰 의미를 두어 칭찬했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북행 회맹은 실패한 회합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노, 정, 조, 위와 같은 강대 중원국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진과 진나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참석하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 위, 조, 정나라는 황하 주변에 위치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참석 가능한 거리였다. 그들이 불참한 것은 곧 이번 회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환공과 관중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다. 제환공은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관중은 더욱 강한 제나라의 의지를 천하에 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 회맹이 끝나갈 무렵 관중은 벼란간 제단 위로 올라서더니 제후들에게 말했다. 월 초하룻날 회맹의 막바지에 관중이 제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여러 제후들 앞에서 결연히 외쳤다. 노위, 정, 조나라 등은 천자의 명을 거역하고 이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실을 모욕함과 동시에 천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군우들께서는 이들을 토벌하여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중의 말에 제환공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나라의 군우들을 향해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제나라는 비록 병차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온 힘을 다하여 천자의 명을 거역한 제후들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겠소이다. 진, 채, 주나라 군주들은 즉시 찬성 의사를 표했으나 송환공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송환공은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대부 대숙피를 불러 불만을 털어놓았다. 오늘 제환공은 관작의 서열을 무시하고 스스로 맹주가 되었다. 이 얼마나 안 있고 온 일이던가. 더욱이 여러 나라 군사들까지 이용하려 하니 앞으로는 제 나라의 종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 뻔하구나. 대숙피는 송환공의 기분을 눈치채고 맞장구 쳤다. 이번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것은 아직 제 나라가 세력을 잡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참석한 나라 중 가장 큰 나라는 우리 송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세 나라도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제 나라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군의를 인정받는 데 있었으니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송환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숙피의 말에 동의했다. 이튿날 새벽 송환공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레를 타고 송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날이 밝아서야 이 소식을 접한 제환공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외쳤다. 당장 달려가서 그놈을 잡아오리라. 그 순간 관중이 제환공의 소매를 붙잡으며 냉정히 말했다. 지금 송환공을 추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자의 명으로 쳐야만 명분이 섭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환공은 관중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요? 송나라는 멀고 노나라는 가깝습니다.
더욱이 노나라는 왕실과 친척간이니 먼저 노나라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자연히 허리를 숙일 것입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화를 가라앉혔다. 노나라를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소? 관중은 자세히 설명했다. 노나라 동북쪽에 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나라는 노나라의 부용국입니다. 주공께서는 먼저 왕명을 빌려 수나라를 공격하십시오. 수나라는 작고 약하니 우리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해 올 것입니다. 수나라가 항복하면 노나라는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노장공의 어머니 문강에게 편지를 보내십시오. 문강은 본래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노나라가 제나라와 동맹 맺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촉과 우리나라의 위협이 함께 있다면 아무리 노장공이라도 동맹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송나라를 공격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전략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중보의 말씀이 100번 옳죠. 이 순간부터 제환공은 송환공의 일을 까맣게 잊고 관중이 제시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북행 모임에서 돌아온 직후 제환공은 수나라 토벌 준비에 착수했다. 본래 수나라는 순임금의 후손에게 봉해진 나라로 지금의 산동성 영양현 일대에 위치하였다. 군주의 성은 귀였다. 그러나 수나라의 영토는 노나라 도성 곡부와 가까웠던 까닭에 시간이 흐르며 노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환공은 수나라를 치려는 명분을 확고히 했다. 왕명을 어기고 회맹에 참석하지 않은 제후는 토벌한다. 병력은 병차 200승과 그에 따라 붙는 갑사 2만 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대장은 관중이 맡게 되었다. 중보의 전투 지휘 능력을 천하 제후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오. 관중은 재상으로 오른 이후 아직 전쟁을 치른 적이 없었다. 제나라 대부들은 물론 제환공 자신도 관중의 전투 능력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병차 200승이면 충분한 병력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수나라가 노나라의 부용국임을 고려할 때 노나라에서 구원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병차 200승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관중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병차를 이끌고 수나라로 향했다. 그에게는 이번 토벌이 일종의 시험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임치에서 수나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수를 따라 나 있는 통로였다. 관중은 병차를 이끌고 그 길로 빠르게 나아갔다. 수나라와의 전투를 앞두고 관중의 판단과 전략은 더욱 긴장감을 자아냈다. 관중은 국경선을 넘을 때까지 적병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만으로 수나라가 항복해 올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노나라 구원군이 수나라와 연합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항복해 올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 물음이 관중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 30리씩 진군하며 끊임없이 첩자들을 노나라와 수나라로 보냈다. 문수가의 영땅을 지날 때 적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척후병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의 주력 부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중은 이 상황을 보고 단정했다. 항복은 아니구나. 그의 판단은 명확했다. 만약 수나라가 항복할 의사가 있었다면 관중이 국경을 넘기 전에 항복 사자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첩자들로부터 들어온 보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적의 병력이 박당에 집결해 있습니다. 노나라 구원군이 박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의 연합병력은 병차 500승으로 관중의 군대보다 2배나 많았다. 관중은 곤란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박당에 이르러 넓은 초원과 드넓은 구릉지대를 둘러보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객진을 펼쳐라. 관중은 좌우로 갑사군을 배치해 양날개를 형성하고 병차 200승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일반적인 전술에서는 중앙에 갑사군을 배치하는 것이 상식이었기에 그의 명령에 장수들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묵묵히 따랐다. 드디어 박당에서 양군이 대치하게 되었다. 적장의 이름은 조말이었다. 그는 한 번의 북소리만으로 포숙군을 격파한 바 있는 명장이었다. 먼저 공격을 개시한 것은 관중이었다.
병차 200승과 2만 갑사들은 항날개 모양으로 적진으로 돌진했다. 적은 방진을 구축해 견고한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제군의 예기를 꺾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돌격대를 내보내라. 관중은 돌연 명령을 내리며 병차 50승과 5천 명의 갑사들을 본대에서 떨어뜨려 적진 중앙으로 돌진하게 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무모하기 그지없었다. 자칫하면 자살행위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관중의 전략은 적군을 완벽히 제압하며 그의 전투 지휘 능력을 천하에 증명해내었다. 관중은 첫 전투부터 뛰어난 전술을 발휘하며 적군과 아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제군의 돌진에 굳게 닫힌 방진을 유지하던 노군은 마침내 흔들렸다. 병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우로 갈라지며 제군의 병차가 방진 내부로 빨려들 듯 진입하였다. 이어 병차들이 연달아 충격을 가하며 노군의 진영은 완전히 흐트러졌다. 조말의 분노 섞인 외침이 진영을 울렸으나 제군의 기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길을 내주지 마라. 관중의 전략은 자살 행위가 아니라 돌파였다. 방진 내부로 진입한 병차 50승과 5천 명의 군사들은 진영을 반으로 쪼갰고 이어 다시 방향을 틀어 쪼개진 진영을 또 한 번 갈라놓았다. 이때 관중이 북을 두드리며 총공격 신호를 보내자 제군은 단숨에 적군을 에워싸며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노군은 4분의 1로 고립된 채 섬멸되었다. 제군은 방향을 바꾸어 또 다른 노군 진영으로 돌진하며 적을 초토화했다. 병차와 병사들이 뭉쳐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적군을 삼키는 괴물처럼 보였다. 이를 본 조말은 공포감에 휩싸여 결국 퇴각 명령을 내렸다. 퇴각하라. 조말의 병력은 귀움으로 달아났으나 관중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관중의 명령 아래 제군은 성난 파도처럼 진격하며 노군이 재편성되기도 전에 공격을 가했다. 귀움에서 벌어진 2차 전투에서도 노군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패배를 당했다. 노군은 수성으로 향하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으나 관중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관중의 군대는 구릉지대에 매복하여 노군이 촉당을 지날 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조말은 좌절하며 외쳤다. 내 움직임은 관중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하구나. 내가 어찌 3번 싸워 3번 모두 패할 줄을 알았으랴. 조말은 간신히 병사들 틈에 섞여 노나라 도성으로 돌아와 탄식을 내뱉었다. 수나라 군주는 노나라 구원군이 박살나 흩어진 것을 보자 성문을 열고 나와 관중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마치 거대한 괴물에게 짓밟힌 듯한 패배감과 공포가 수나라 군주와 노나라에 퍼져갔다. 예전의 제나라가 아니었다. 노장공은 북행 회맹에 불참한 것을 후회하며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5년 사이에 제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소. 이제 정말 제나라를 맹주로 인정해야 한단 말이오? 노장공은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의 서출 동생 경보가 우쭐거리며 나섰다. 주공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나라가 수나라를 항복시킨 것은 우리 장수 조말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사들을 수습하여 성 밖으로 나가 싸운다면 제군을 모조리 우리 영토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중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건 안 됩니다. 노장공이 내려다보니 모신 시백이었다. 시백은 자신의 말투가 너무 강경했음을 깨달은 듯 곧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신은 제나라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말자니 그렇다면 다른 좋은 대책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노장공은 공자 경보를 대신해 물었다. 시백은 침착한 태도로 답했다. 우리가 제나라와 싸워서는 안 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은 이미 일찍이 관중을 천하기제라 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제나라 정사를 맡은 지도 5년이 되었고 그간 다른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지 바깥 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내정을 다지고 군대를 강하게 길러낸 뒤 본격적으로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박당 전투는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관중이 이끄는 군대는 다른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합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나라와 싸우는 것이 이롭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요? 노장공은 시백의 말을 경청하며 다시 물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백은 이어서 말했다. 제나라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자원이 낭비되고 백성들의 고통이 늘어나 정치적인 안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제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시백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제나라와의 동맹이나 협력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들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 관중은 똑똑한 자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제나라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노장공은 시백의 논리 정연한 말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궁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노장공을 비롯한 대부들은 반론을 펼치기보다는 시백의 말에 동조하며 노장공의 뜻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시종이 들어와 고했다. 제환공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노장공은 급히 서신을 받아들고 열어보았다. 그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위압적이었다. 제나라와 노나라는 모두 주왕실을 섬기는 형제국이요. 그런데 노후께서는 어찌하여 이번 북행 모임에 불참하여 천자의 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소. 과인은 천자를 대행하는 몸으로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소이다. 만일 노후께서 납득할 만한 답을 보내지 않을 경우 노나라가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행할 수밖에 없소이다. 노장공은 이 서신을 읽으며 치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제나라의 뜻에 굴복하여 몸을 굽힐 것인가, 아니면 전쟁할 각오를 다지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때 노장공의 생모 문강 역시 제환공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 같은 날 저녁 문강은 노장공을 내궁으로 불러 말했다. 노나라와 제나라는 오래전부터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어서 화친을 하자는 서신을 제나라에 보내라. 노장공은 문강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문강의 조언과 시백의 의견이 겹치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노장공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시백에게 답서를 쓰게 하여 제환공에게 동맹을 맺자는 뜻을 전했다. 답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과인은 원래 병이 있어 북행 땅의 회맹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군우께서 왕명으로 꾸짖으니 과인도 그 허물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하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과인이 실로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어찌 조상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군우께서 일단 국경 밖으로 물러나시면 과인은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답서는 노나라의 항복을 은연중에 포함한 내용이었다. 이는 노나라의 굴복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제나라에 항복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이 순간 주공단이 300년 전에 남겼던 예언이 떠올랐다. 그는 태공망과 아들 백금의 통치를 보며 탄식한 바 있었다. 오호라. 정치는 간소하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후세에 이르러 노나라는 제나라를 섬기지 않을 수 없겠구나. 단의 예언이 실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제나라와 노나라 간의 동맹 회담은 실질적으로 항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고 회담 장소는 제나라 땅인 가로 정했다. 그해 가을 노장공은 회담 장소인가 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누가 과인과 함께 가겠는가? 모두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을 때 장수 조말이 앞으로 나섰다. 신이 주공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노장공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조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이번 싸움에서 3번이나 제군에게 패했다. 제나라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비웃으면 어찌할 텐가? 조말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3번 패한 것이 부끄러워 신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단 한 번의 기회로 전날의 치욕을 갚아줄 작정입니다. 노장공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치욕을 갚을 작정인가?
조말은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것은 신에게 맡겨주십시오. 노장공은 조말을 향해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우울하게 말했다. 이번 회담 자체가 우리 노나라로서는 또 한 번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대가 무슨 수로 치욕을 갚을 것인가. 하지만 다른 대책이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결국 노장공은 조말을 데리고 제나라로 출발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 땅에 도착했고 제환공은 이미 흙으로 쌓은 제단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맹의식이 시작되는 날 제환공은 용맹한 장수들과 힘차고 씩씩한 군사들을 제단 아래 정연하게 늘어세우며 의식을 준비했다. 동과가를 안내역으로 삼아 계단 중간에 배치하고 관중을 영접관으로 삼아 계단 위편에 서게 했다. 그 기상의 엄숙함은 노장공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움츠러뜨릴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동맹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제나라 대부 중손추가 노장공에게 다가가 말했다. 신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제단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 외 사람들은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조말은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노장공 곁에 섰다. 노장공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며 제환공의 위세에 눌려 몸을 떨었으나 그 뒤를 따르는 조말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당당히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동과가가 계단 옆에서 조말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늘은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찌 흉기를 지니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허리에 찬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조말은 대답 대신 살벌한 표정으로 동과가를 노려보았다. 동과가는 조말의 눈빛에 기가 질려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다. 노장공과 조말은 다시 계단을 올라 제단 꼭대기에 이르렀다. 북소리가 3번 울리자 제환공과 노장공은 서로 절을 올렸다. 공손스풍이 검은 소와 백마의 피를 그릇에 담아 두 군주에게 맹세 의식을 올릴 준비를 시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말이 갑자기 제환공의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이어 칼을 뽑아 제환공의 목에 갖다 댔다. 조말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제환공을 찔러 죽일 듯한 기세로 굳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조말의 행동에 제환공은 크게 놀라며 얼굴에 공포의 빛을 띠었다. 관중도 놀라 재빨리 앞으로 나와 조말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조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노나라 장수 조말이요. 그동안 우리 노나라는 많은 위기를 겪어왔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자 하오. 제환공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노나라와 제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오. 조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제환공은 수나라 땅을 돌려주십시오. 관중은 잠시 침묵하며 조말의 말을 곱씹었고 제환공에게 수나라 땅을 돌려주라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노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오. 이로써 사건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동맹의식은 예정대로 이어졌고 두 군주는 입술에 피를 발라 맹세함으로써 의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노장공과 조말이 숙소로 돌아가자 제나라 대부들은 조말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말은 무엄한 자입니다. 당장 노장공을 붙잡아 조말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줍시다. 제환공 또한 조말에 대한 괘씸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무신하들을 향해 결연히 말했다. 내 어찌 이런 모욕을 받고 그자를 살려보낼 수 있으리요. 내일 날이 밝으면 조말을 잡아 죽이리라. 제환공의 결의에 관중은 침착한 태도로 조언했다. 주공께서는 이미 조말에게 수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거늘 하물며 임금이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주공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삼가주십시오. 제환공은 관중을 향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목숨을 위협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오. 그러한 약속은 무효이요. 나는 수 땅을 돌려주지 않겠소. 관중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히 대꾸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위협을 받은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면 이는 단지 감정풀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수 땅을 돌려주신다면 천하의 제후들로부터 신망을 얻으실 것입니다. 관중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제환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주공께서 수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일 조마를 죽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바라신다면 약속을 지키고 수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십시오. 관중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환공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들어갔다. 관중의 말을 듣고 있던 제환공은 한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관중을 향해 말했다. 중보의 말씀이 100번 옳죠. 나는 수 땅을 바라지 않소. 다만 천하를 바랄 뿐이요. 다음 날 제환공은 노장공을 다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작별했다. 이후 임치로 돌아가자마자 수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었다. 역사가들은 제환공이 보여준 이 사건을 두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했으나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제환공은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다. 조말이 칼을 빼어들고 제환공을 위협했으나 제환공은 조말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는 제나라가 모든 제후를 굴복시키고 천하 패권을 잡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 다른 사가는 제환공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다. 높고 높은 제환공의 폐업 의지가 노나라를 삼키었으나 어찌 한 자루 칼로 그 기상을 누를 수 있겠는가. 제환공은 신과 의로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한 조각수 땅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노나라 대부 조말의 행동은 또 다른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무장한 군사들이 숲처럼 둘러선 가운데 조말이 칼을 빼어들고 제환공을 위협했으니 그 의기는 참으로 장하도다. 전날 3번 패한 수치를 하루아침에 씻어버렸으니 조말이야말로 협객의 시조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객이라는 개념이다. 협객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의로운 일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협객은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선한 약자를 돕고 악한 강자를 물리치는 의로움을 추구한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가들은 협객과 자객의 차이를 대가의 여부로 구분한 듯하다.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조말을 협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객열전의 첫머리에 등장시키며 그를 자객으로 평가했다. 사마천이 조말을 협객에서 제외한 이유는 조말이 노장공 밑에서 벼슬살이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권력에 기대어 일하는 자는 협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에서 나온 판단이다. 하지만 사마천의 시각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협박당했다고 할지언정 약속은 지킨다. 제나라와 노나라 간의 동맹 과정에서 제환공의 행동은 주변 제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진과 위나라조차 감격을 표할 정도였다. 제환공은 점점 더 의롭고 신뢰할 만한 인물로 제후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진선공과 위해공 역시 북행 모임에 불참했던 것을 후회하며 사자를 보내 용서를 빌었다. 동맹에 가담하겠습니다. 수 땅을 노나라에 돌려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라가 자연스럽게 제나라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다. 제환공은 비로소 관중의 의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중보 덕분에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소. 얻고 싶으면 먼저 주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중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 다음으로 제환공은 송나라 문제를 언급했다. 송환공은 제환공 덕분에 군의를 정식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맹주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북행 모임에서 도망치듯 떠났다. 거역하는 자는 무력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중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냉정했다. 이에 제환공은 주왕실에 사자를 보내 송나라를 칠왕명을 요청하는 한편 송환공의 죄상을 주변 제후국들에게 널리 알렸다. 역하는 자는 벌하라. 주희왕은 뜻을 따르지 않는 제후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단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군대까지 제환공에게 보냈다. 선나라 군주가 이끄는 왕사군을 제환공의 송나라 토벌을 돕도록 파견한 것이다. 선나라는 주성왕의 작은 아들 진이 분봉받은 나라로 현재의 섬서성 보계연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다. 군사 규모는 작았으나 주왕실이 직접 군사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제환공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왕실이 이제 제 나라를 의지하는구나. 이제 제환공의 명령은 천자의 명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보다 더 명분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환공의 송나라 토벌 소문이 퍼지자 진과 조나라 역시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듬해 제환공 6년 봄 드디어 송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가 일어났다. 관중은 제군 3군 중 선발대를 이끌고 임치성을 출발하였다. 노련한 관중은 첩정이 말하는 바를 흥미롭게 듣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정이 자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지 궁금해졌다. 정은 이어서 말했다. 태공망이 그러했듯 세상에는 나이든 자나 천한 자라도 그 속에 뜻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법입니다. 나리께서 산 밑에 촌부를 무심히 지나치셨으나 그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말은 분명 깊은 뜻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 말을 들으며 관중은 마음의 걸림을 느꼈다. 그는 촌부가 전하는 말을 단순히 흘려버린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다시금 정에게 물었다.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그 촌부의 말, 넓고도 넓구나, 햇빛을 받아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강물이여. 라는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소첩의 짐작으로는 그 촌부가 말한 강물은 나리께서 이끄는 군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은 나리께서 고귀한 뜻으로 군사를 이끄시기 때문이요. 넓고도 넓다는 것은 그 위엄이 천하에 퍼진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나 강물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합니다. 어쩌면 촌부는 나리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송나라를 치러 가는지 되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의 해석은 관중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관중은 촌부가 전한 말과 정이 제시한 통찰을 곱씹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결국 자신의 군사를 이끄는 데 있어 단순한 힘이나 승리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겼다. 이것으로 보건대 늙은 사람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은나라 개국 공신 이윤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신 씨의 딸이 은나라 탕왕에게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요리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탕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게 하여 태평세월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천한 사람을 어찌 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고자 하왕조 때의 명신은 5살 때 우왕, 하나라 초대 임금을 도와 나라를 태평하게 이루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어린 사람을 어찌 어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결제라는 말은 태어나서 이래만 되면 어미말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약한 것을 어찌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관중은 애첩정이 고금 경사에 통달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얼른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너를 무시한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소를 치는 촌부 하나가 내게 알쏭달쏭한 말을 전해왔는데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혹시 너는 넓고도 넓구나. 햇빛을 받아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강물이여.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정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 때문에 고심하셨습니까? 첩이 알기로는 그것은 백수시의 한 구절입니다. 백수시? 그것은 어떤 시인가? 옛날 한 현자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강물을 보고 지은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느냐? 소첩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어찌 내용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정은 청아하고 고운 음성으로 백수시를 읊기 시작했다. 넓고도 넓구나 햇빛을 받아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강물이여. 많고 많은 송사리 때로다. 그대 오시어 나를 부르니 내 장차 자리를 안정되이 잡겠구나. 백수시는 고시기에 수록된 시이다. 백수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는 강 이름이라 하고 어떤 이는 햇빛을 받아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강물이라 말한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해석을 따랐다. 관중은 다시 물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이 시는 예로부터 초야에 묻혀 사는 현자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치는 촌부도 나리께 벼슬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애첩정의 해석을 들은 관중은 모든 것을 확연히 깨달았다. 소치는 촌부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다급히 외쳤다.
수레를 멈추어라. 관중은 즉시 종자를 시켜 그 촌부를 다시 불러오게 했다. 한편 촌부는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심부름꾼의 말을 듣고 관중을 만나러 왔다. 그러나 그가 관중 앞에 도착해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할 뿐 일반적인 절은 하지 않았다. 관중은 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촌부는 차분한 태도로 대답했다. 나는 위나라 사람으로 성은 영이고 이름은 척이라 합니다. 제상께서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를 예의로 대접한다 하기에 이를 사모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제 나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요행이 이곳에서 제상을 뵙게 되었으니 하늘의 뜻이라 여깁니다. 관중은 영척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끼며 그에게 시험 삼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척은 관중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며 그의 말은 마치 청산유수 같았다. 그의 해박함과 기민함은 주변을 놀라게 했다. 관중은 크게 감탄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이를 찾아내 닦아주는 이가 없으니 그 진가를 어찌 드러낼 수 있으리오. 내 그대를 그냥 지나칠 뻔했으니 다행히 하늘의 뜻으로 만났소. 그는 곧 영척을 향해 말했다. 우리 주공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오고 계시오. 내가 주공께 드릴 편지를 써드릴 테니 그대는 주공이 지나가실 때 이 편지를 바치시오. 그러면 주공께서 반드시 그대를 높이 등용하실 것이오. 관중은 촌부가 단순한 사람 이상임을 알아차리고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다. 관중은 말을 마치자 편지를 써서 영척에게 주고 떠나갔다. 관중을 만난 그 이튿날 영척은 요산 밑에서 소를 먹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제환공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영척은 지난번과 다름없이 짧은 혹바지를 입고 낡은 삿갓을 쓴 채 소를 먹이고 있었다. 제환공이 탄 수레가 가까이 다가오자 속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맑은 물속의 하얀 돌은 빛나고 그 사이로 월척 잉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도다. 아직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지 못해 짧은 혹바지가 종아리를 가리지 못하는구나. 저녁 무렵부터 소를 풀 먹여 한밤중에 이르렀으니 밤은 길고 더디어 언제라야 아침이 될까? 제환공은 영척의 노래 가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시종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이리 데리고 오너라. 시종들이 영척을 제환공 앞으로 데리고 왔다. 제환공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인가? 영척은 태연히 대답했다. 성은 영이며 이름은 척이라 합니다. 제환공은 다시 물었다. 너는 한낱 소를 기르는 촌부로서 어찌 감히 나라 일을 비웃는 것이냐? 영척은 침착한 태도로 답했다. 신이 소를 치는 농부로서 어찌 나라 일을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제환공은 정색하며 꾸짖었다. 지금 위로는 천자가 계시고 아래로는 내가 천자를 도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요순시대도 이보다 낫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요순시대를 못 만나 밤만 길고 아침은 오지 않네라고 노래하였으니 이것이 지금 이 시절을 비웃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영척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영척은 단호한 태도로 제환공에게 말했다. 신이 비록 촌사람이나 요순시대의 일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 법을 모르고도 자연스럽게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강이 서지 않고 교육도 실행되지 않는데 걸핏하면 요순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소인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어 영척은 말을 이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요순시대에는 모든 제후들이 바르고 깨끗하여 태평성대를 말하지 않아도 평화와 위엄이 자리 잡았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어제 동맹을 맺고는 오늘 배반하며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은 형을 죽여 임금 자리에 오릅니다. 병사들은 쉴 틈도 없고 백성들은 지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태평성대라 하시니 소인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척이 말하는 동안 제환공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찼다. 소치는 촌부 주제의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냉큼 저놈을 잡아 목을 베어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영척을 밧줄로 묶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영척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외쳤다. 옛날 폭군걸은 충신 관용봉을 죽였고 주는 비간을 죽였다. 오늘 영척이 죽더라도 이름은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빛나리라. 영척의 기상은 늠름하기까지 했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공손습붕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제환공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엔 단순한 촌사람이 아닙니다. 제환공은 공손습붕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다. 군사들에게 명하여 영척의 밧줄을 풀도록 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에게 말했다. 과인이 잠시 그대를 시험해 보았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선비로구나. 영척은 그제야 품속에서 관중이 써준 편지를 꺼내어 바쳤다. 신이 먼저 이 길을 지나다가 위나라 사람 영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소를 먹이는 촌부가 아니라 당대에 찾아보기 힘든 인재입니다. 주공께서는 마땅히 그를 등용하시어 도움을 받으십시오. 만일 그가 다른 나라에 등용되면 그때서야 후회하셔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제환공은 편지를 읽고 크게 놀라며 물었다. 그대는 왜 진작 이 편지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에 영척이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어진 임금은 신하를 골라 쓰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골라 섬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주공께서 바른 말을 싫어하시고 아첨하는 것만 좋아하시어 노여움으로 신을 대하셨다면 이 영척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제상의 편지를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환공은 영척의 담대한 말에 크게 감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서 수레에 올라타시오. 제환공은 친히 손을 내밀어 영척을 수레에 오르게 했다. 그날 밤 제환공은 횃불을 밝히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영척에게 관복을 내리도록 하라. 이를 지켜본 궁인 수초는 놀라며 물었다. 영척에게 벼슬을 내리시려는 것입니까? 제환공은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 그러나 수초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위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영척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고 벼슬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제환공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영척은 인재이다. 과거의 일을 조사한 뒤에 벼슬을 준다면 전혀 그 영광이 빛나지 않는다. 만일 허물이 있었다 한들 내가 버리지 않을 바에야 알아볼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너는 그런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이리하여 제환공은 영척을 대부로 삼아 관중과 함께 나라의 일을 논하고 다스리게 했다. 후세의 사가들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짧은 헛바지를 입고 소를 치던 촌부가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제환공을 만났다. 소뿔을 두드리며 불렀던 노래는 이제 멈추었으니 이는 마치 주문왕이 위숫가에서 강태공을 얻은 것과 같은 일이로다 라고 하였다.